세션 2의 시작은 교육학과 이윤희 한신의 팀을 발표를 시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상담 전공 이윤희입니다. 저희 팀은 국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 내 미묘한 차별의 부정적 영향 인식을 연구했습니다. 한신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했고 저희는 이보라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벌써 약 16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엄청 많습니다. 그중 중국인 유학생 수가 약 45%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수를 반영했을 때 이 연구 자체가 초기 탐색적 연구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 중에서 우선 중국인 유학생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보고 또 연구들에서 다양한 국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 내 어려움의 원인에는 외로움, 불안함, 슬픔 등의 심리적 요인도 있겠지만 사회적 요인 중에 하나인 한국인들의 차별적 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요새는 다들 드러난 차별에 대해서는 많이들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세라서 저희 연구에서는 비교적 알아차리기 어려운 미묘한 차별에 집중했습니다. 미묘한 차별은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가해지는 차별이라 감지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당사자인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가장 많은 교류를 하는 한국인 학생들과 교수들까지 연구 참여자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별의 종류로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묘한 공격입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형태의 차별적 언급 아니면 비방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다가갔을 때 살짝 마늘 냄새 나는 것 같다 라고 언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묘한 모욕의 경우에는 각 국가에 대한 편견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체 미팅 중에 상사가 한국인인 A가 낸 의견에는 별다른 반응을 안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미국인 B가 똑같은 의견을 내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다라고 칭찬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타당화는 소수자의 생각, 감정, 현실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A에게 다른 외국인 친구가 한국 이름 너무 어렵다. 혹시 미국식 이름 짓는 게 어때? 라고 묻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대타당화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소수자한테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인데요. A씨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수학 좋아하고 잘하죠? 하면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 파트 맡아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A씨는 수학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에서는 미묘한 차별을 연구하면서 집단 간 접촉의 영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접촉은 외부 집단에 대한 인식과 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상대 집단에 대해서 편견이나 갈등을 만약에 겪게 된다면 이것은 낯설거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 집단과의 접촉 경험이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 그리고 교수에게도 미묘한 차별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 따라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렇게 3가지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미묘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상황들은 유학생들한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이런 영향의 정도를 새 집단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집단 간 접촉이 이런 인식에 영향을 주는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서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차별 상황들을 예화로 구성해 봤습니다. 저희끼리 선행 연구들을 충분히 읽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 10명과 인터뷰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화가 만들어지는데요. 미묘한 모욕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인 찡이라는 중국인 유학생이 교양 수업에서 수한 혜은이라는 한국 학생과 조별 과제를 하게 됐습니다. 역할 분담을 할 때 찡이는 내가 해결 방안 파트 맡아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한이 혜은이가 그 파트는 유학생이 하기 좀 어려울걸 우리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너는 도입 파트 하는 게 어때? 이 부분은 내용이 별로 없어서 수월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예화들을 바탕으로 세 집단 간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고요. 중국인 유학생 약 170명, 한국 대학생 213명, 한국인 교수 200명이 모집됐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서 보여드린 예화를 읽고 예화 속 주인공인 중국인 유학생이 이 상황 바로 다음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평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보여드린 예시에서 찡이가 얼마나 그 상황을 곱씹게 될지,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지, 아니면 그들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길지 등에 대해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상대 집단과의 접촉 경험에 대해서도 응답하도록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집단의 인식 양상이 어떤지, 그리고 양적, 질적 접촉의 영향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부터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중국인 유학생보다 한국인 학생과 교수가 오히려 예화 속 중국인 학생이 해당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주로 미묘한 차별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해외 연구 결과하고는 좀 상반되는 결과인데요. 이것을 봤을 때는 일단은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같은 현상에 대한 인식의 불균형이 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가지 차별 종류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본 결과인데요. 저희 가설은 중국인 유학생 집단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보다 드러난 차별도 잘 인지하고 나머지 세 가지 미묘한 차별도 더 잘 인지하는, 즉 네 가지 차별의 인식 간에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설을 세웠고요. 반면 한국인들은 당사자들에 비해서는 그 민감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미묘한 공격은 크게 인지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종류의 차별은 훨씬 덜 인지할 것으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를 봤을 때 일단 세 집단 간에는 그 영향을 인식하는 패턴이 달랐고요. 집단별로 재분석해 봤을 때는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은 네 가지 종류 차별을 비슷한 수준으로, 통계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교수 집단만 가장 앞에 있는 차별을 좀 크게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 회색깔, 비타당화, 그 다음에 모욕과 미묘한 모욕과 과대타당화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다른 패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촉의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거의 플랫한 모형을 띠는 걸 봐서 양적 접촉은 일단 효과가 없었고요. 거의 선형입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으로 질적 접촉은 이렇게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각 미묘한 차별을 별개로 살펴봤을 때 얼마나 상대 집단과 좋은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집단별로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는 정도가 달랐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좀 더 미묘한 종류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비타당화, 너네 문화는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과대타당화, 너 이거 잘하지,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 차별 종류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학생과 교수의 경우에는 중국인 유학생에 비해서 만약에 상대 집단과 질 높은 만남을 가질수록 더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반면에 중국인 학생은 한국인들하고 만남이 좋을 때 오히려 덜 인지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연구를 통해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간에는 미묘한 차별의 영향에 대한 인식 불균형이 있구나를 알게 됐고, 또 상대 집단과의 질적으로 좋은 만남이 이 인식 정도에 영향을 주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본 연구가 그 국내 유학생의 차별 관련 탐색적 연구였다면 추후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존재하는 집단 간 차이가 왜 존재할까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팀끼리 차이가 어디서 왔을지 고민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먼저 중국인 유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연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유학생들이 부정적 영향을 덜 인식한 거는 정말 해당 상황에서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평소 유학생들이 이런 미묘한 차별적 상황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그걸 잘 수용받은 경험이 없으면 이 정도는 힘든 게 아닌 거구나라고 감정과 생각을 좀 억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내에서 스스로 좀 목소리를 내기 어렵도록 주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차별 경험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보다 해당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에 함의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인이 만약에 문화적으로 둔감해도 상대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상대가 느끼는 것보다 더 너무 민감해도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생은 사실 안 불편한데 내가 과하게 배려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너무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피곤해져서 오히려 소통을 이제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감성이 높아지는 건 좋지만 내가 너무 편향되지는 않았나 종종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상담자이자 교육자로 좀 훈련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질 높은 교류가 상대 집단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상대 집단과 질 높은 만남이라는 것은 만남이 굉장히 즐겁고 협력적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유학생들은 유학생끼리 만나고 또 한국인 학생들은 한국인 학생끼리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할 때 만약에 여러 문화권 학생들이 모이면은 좀 난항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언어가 좀 큰 장벽일 것 같고요. 근데 이때 한국인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유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각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뭘 더 채워야 되는지의 결핍 관점보다 좀 더 질적인 만남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건 뭔지 기여할 수 있는 건 뭔지 등등의 관점을 가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 예로 저희 팀도 저하고 신혜쌤이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네, 두 국적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이고 신혜 선생님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는 학생 그리고 이보라 교수님도 교수님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의 그 시각이 합쳐져서 이런 함의점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희의 그 테이크홈 메시지는 너무 예민하지도 너무 무디지도 않은 지점을 고민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유학생도 마찬가지고 한국인 학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첫 연구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지속할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 메일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청소년 자살생각자 중 자살 시도자 예측 연구를 발표를 맡게 된 보건과학과 안호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편이지만 2011년부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청소년에게 있어 자살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특히 자살 행동 위험은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12세에 증가하여 4에서 17세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자살 행동은 개별 예측 요인이 아닌 여러 독립적인 예측 요인들 간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통계 기법은 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예측 요인의 개수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통계 분석을 진행하면 자살 행동 예측 요인들 간 복잡성과 다양성이 무시되고 간단하고 선형적인 모델이 생성됩니다. 반면 머신러닝 기법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예측 요인들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생성합니다. 이 기법에서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세트와 테스트 셋으로 분할되는데 트레이닝 셋에서 최적화된 예측 모델은 테스트 셋에 적용되어 모델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데이터셋은 과적합을 방지하고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과 예측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본 연구는 자살 행동을 예측하는 데 적합하다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청소년 자살 생각자 중 자살 시도자를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고 예측에 기여하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머신러닝 기법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패턴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식별하고 예측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정 나무,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LR은 데이터가 특정 결과 변수의 범주에 속할 확률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예측하고 그 확률에 따라 가능성이 더 높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BT는 주어진 예측 변수에 대해 특정 기준에 따라 데이터셋을 더 작은 하위 집합으로 분할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RF는 다수의 DT를 양상분하여 예측에 사용하는 모델이고 XTB는 그레디언트 부스팅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분류와 회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활용하여 트레이닝셋에서 예측 모델을 훈련시키고 테스트셋에 적용하여 예측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때 예측 성능은 실제 클래스와 예측 클래스 간 일치 여부에 따라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그리고 false negative로 구성된 컨퓨전 매트릭스 표를 활용하여 계산됩니다. AUC는 false positive rate에 대한 true positive rate를 나타낸 곡선 아래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AUC 값이 0.5인 경우 예측 모델이 자살 시도와 비자살 시도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 경우 두 집단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현 자살 시도는 희귀하게 발생해서 자살 시도자와 비자살 시도자로 구분했을 때 집단 간 데이터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예측 모델이 비자살 시도보다 더 작은 자살 시도 데이터를 이상치로 분류하여 예측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된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기 위해 스모트를 사용했습니다. 스모트는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 양에 따라 K개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비어있는 소수 클래스 사이를 유사한 데이터로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제16차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를 활용했습니다. 불특치를 제외한 자살 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568명이 최종적으로 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결과 변수는 자살 시도 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57개의 예측 변수를 선정한 후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신건강 요인, 적 요인, 건강행동 요인으로 구분했습니다.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생성하기 전에 전체에 대한 데이터셋 1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때 예측 변수의 측정 단위가 다양하여 정규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데이터셋을 8대2의 비율로 랜덤하게 트레이닝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분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시도와 비자살 시도자의 분포가 불균형하여 균형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 스모트를 트레이닝셋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성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셋 1을 데이터셋 2와 3으로 구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데이터셋은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서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시켰습니다. 예측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트레이닝셋에서 훈련된 모델들을 테스트셋에 적용해서 예측 모델의 성능을 AUC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그리고 F1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변수 중요도는 자살 시도를 예측할 때 기여한 예측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4개의 예측 모델별 상위 10개 변수 중과 자살 시도의 예측에 기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델별 변수 중요도 합을 1로 조정한 후 변수별 중요도 점수의 합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자살 생각자 중 남자는 37.6%, 여자는 62.4%가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15.2세였습니다. 자살 시도자의 비중은 15.7%였습니다. 셋에서 적합된 4개의 모델들을 테스트셋에 적용하여 예측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전체 집단에서 자살 시도를 예측한 결과 LR의 AUC가 0.70으로 4개 모델들 중 성능이 가장 우수했으며 RF AUC가 0.687로 두 번째로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남녀 집단 모두 RF AUC가 각각 0.696과 0.694로 네 모델 중 성능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한편 세 집단 모두 RF의 민감도가 가장 낮은 반면 정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별 상위 10개 변수의 순위도입니다. 정신건강 요인이 예측에 가장 많이 기여했고 그중 주관적 행복이 4개 예측 모델에 모두 기여했으며 중요도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도시규모와 학년의 중요도 점수가 높았으며 그 외 성관계 경험, 주관적 체형인지, 주관적 건강인지, 그리고 경제 상태가 청소년 전체 집단에서 자살 시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4개 예측 모델의 변수 중요도 점수를 모두 종합한 결과입니다. 세 집단 모두 주관적 행복, 슬픔, 절망감 경험, 도시 규모가 공통적으로 예측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남자 집단은 흡연 일수, 여자 집단은 평생 경험이 자살 시도를 하는 데 기여하여 흡연 행동에 대해서 성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논의입니다. 첫째, 자살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 중 자살 시도자와 비자살 시도자를 구별한 예측 결과는 비교적 우수했습니다. LR과 RF의 AUC는 각각 0.705와 0.687로 전통적인 통계 기법으로 자살 시도를 예측했을 때의 AUC인 0.58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 결과들에서 RF AUC가 0.62에서 0.72의 범위를 부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습니다. 둘째, 민감도와 정밀도가 AUC와 비교했을 때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두 지표는 true positive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클래스 간 불균형 정도와 클래스 간 데이터가 경계선을 기준으로 겹치는 정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클래스 간 겹치는 정도의 의미는 동질적인 두 집단에서 데이터 겹치는 정도가 이질적인 두 집단보다 더 커서 전자의 예측 성능이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살 시도를 예측하는 데 정신건강 요인이 가장 크게 기여했고 그중 주관적 행복, 외로운 경험, 그리고 슬픈 절망감 경험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남녀로 구분했을 때 남자는 흡연 일수, 여자는 평생 흡연 경험 변수의 중요도가 컸는데 이는 남녀 청소년이 부정적인 사건을 대응하는 방법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자살 생각자 중 자살 시도와 비자살 시도를 구분하는 위험 요인들을 바탕으로 심리 정서 지원 혹은 흡연 같은 건강행동 요인 중재 프로그램 같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립에서 연결로라는 제목으로 구직단념 그리고 은둔 청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부의 임명 김하은 이재호 발표자 김하은입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례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었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20, 30대의 우울 증상의 점수 그리고 우울군 비율이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높다고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의 정신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는 것이 취업 그리고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요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2년 이상 구직에 실패하는 장기 미취업자의 비율이 지난해 7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기 미취업 상태의 청년의 정신건강은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많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꺼리는 특성을 보이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연구팀은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20, 30대 청년들, 그 구직 단념 그리고 은둔 집단의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구직 단념 그리고 은둔 집단이 나타내는 주요한 특성은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이 단절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무시나 거절, 괴롭힘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했던 경우가 많았고 전문적인 임상적인 도움을 받는 분들은 좀 적은 편이면서 사회적 기능 수준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2020년에 서울시에서 진행되었던 고립실태 분석 연구에서는요. 사회적 고립 정도가 강한 집단일수록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취약성 그리고 진로 구직 취약성이 높았고 조기 정신증 그리고 자살 위기군의 비중 또한 크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립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학술적인 용어는 사실 오랫동안 정의가 정확하게 합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Not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앞글자를 탄 NEET, 그리고 히키코모리, Social Withdrawal, Social Isolation 등의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이 중에서 니트 상태, 그러니까 취업자도 학생도 아니고 정규 교육이나 혹은 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와 흔히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일컫는 히키코모리 상태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될 수 있으니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이 두 집단이 정도가 다를 뿐이지 공통적으로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이 중단된 그리고 사회적인 철수를 보이는 집단이라는 것인데요. 이 니트와 히키코모리는 질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이 고립의 정도에 따라서 양적인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스펙트럼에서 히키코모리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그 고립의 수준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러한 스펙트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청년들을 편의상 고립 은둔 청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수행된 이 고립 은둔 집단 청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며 이마저도 사실 경제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연구마다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 용어를 좀 통일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니트 히키코모리 스펙트럼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고립 은둔 청년들의 현 상태에 기여하고 있는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 거기에 더하여 심리사회학적인 요인들을 함께 탐색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저희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 중에서 히키코모리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사람과 이에 해당되지 않는 동일 연령대의 대조군을 모집을 하였고요. 이때 니트 히키코모리 스펙트럼은 지난 6개월 이상 무직이었거나 혹은 단기 생계형 노동만을 하면서 특별한 취업, 교육,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목표군의 경우에는 현재 구직단년 및 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이음센터와의 협의에 따라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고요. 해당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들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제군의 경우에는 리서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사회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정신질환 병력, 과거의 외상사건 경험, 그리고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의 현재 정신건강 관련 척도들을 모두 포함하였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현재 이들의 고립 여부에 기여하고 있는 변인, 그리고 그 영향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고립 은둔 집단에는 총 98명, 그리고 대조군은 740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고요. 두 집단은 성별을 제외하고 모든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고립 은둔 집단에서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에 비해서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신 분들이 더 많았고요.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 대해서도 하라고 보고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적 지향에 있어서는 이성애자라고 답한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었고 응답을 원치 않았던 분들이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인데요. 저희는 총 3단계로 나누어서 변인을 투입하였습니다. 모형 1에서는 사회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들을 투입하였고요. 모형 2에서는 정신병리 진단 과거력, 그리고 과거 외상 경험 등의 과거 정신건강 요인들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최근 정신건강 관련 변수들인 우울, 걱정, 외로움, 불확실함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 회피, 역기능적 태도 이런 변수들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형에서 연령은 통제 변수로 통제가 되었습니다. 모델 1과 2 그리고 모델 2와 3을 각각 비교했을 때에 모두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량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최종 모델인 3번 모델을 살펴보았을 때 낮은 사회경제적인 상태, 대졸 미만의 학력, 정신질환의 과거력,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외상사건의 경험, 우울감, 외로움, 그리고 경험 회피가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면서 고립 여부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성별, 성적 지향, 걱정, 역기능적 태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논의입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발달의 궤도 그 밖에 있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배제되어 왔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의미에서도 고립 은둔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더해서 이제껏 많이 조망되지 못했던 심리적인 요인을 함께 탐색했다는 점 또한 이들 집단에 대한 다각화된 이해에 좀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니트 또는 히키코모리 집단에 대한 해외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들 집단이 낮은 사회경제적인 상태, 따돌림 경험, 그리고 학업 수행의 어려움 등 다양한 취약성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고 청소년기부터 누적되어 왔던 이런 취약한 요인들이 누적이 되면서 니트 또는 히키코모리 상태로 이어진다라는 보고들이 있어 왔는데요.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에서 고립 그리고 은둔 청년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우울감과 외로움이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이 고립 은둔 상태에 기여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이 집단의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이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구직단념 그리고 은둔 상태에는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정신건강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한 개인의 동기 부족의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금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외국의 국가들에서는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2019년부터 관련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진로나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단기 상담만 제공을 하는 등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니트 집단을 대상으로 했던 메타 연구 결과에서 개입이 제공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고강도 그리고 다요인의 개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요. 다만 경제적이고 정책적인 개입만으로는 그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는 크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와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에 고립 그리고 은둔 청년 집단에 대해서 이들의 현 상태에 기여하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개인화되고 전문적인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포함해서 제공되는 고강도 그리고 다요인의 개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외상 사건이나 정신질환 등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측면에서의 예방적인 프로그램의 도입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발표자분들께서 서로 하신 연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그걸로 포문을 열고 시간이 남으면 저도 열심히 생각한 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드릴게요. 저는 그 과가 비슷비슷해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어요. 저는 상담 전공이고 심리 전공이시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개입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련 변인들을 두 분께서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변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뭐 어떤 개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지, 그리고 아까 예방적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살펴봤던 변인들 중에서 좀 큰 유의성을 가졌던 변인들 중에 하나가 과거 외상 경험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따돌림이나 뭐 학창 시절부터 이어왔던 그런 외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은 계속해서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집단이 이제 저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서 20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20대에 시작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학창 시절부터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되게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 직업으로 이행이 단절이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에 대해서 아까 여쭤봐 주셨던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보다 조기에 어린 청소년들 시기 때부터 그런 정신
정신건강에 관한 뭔가 교육이라던가 혹은 먼저 그들을 찾아내서 이제 빠른 조기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그런 스크리닝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57개의 변수들 중에 5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중 이제 변수 중에 주관적 행복, 외로운 경험, 학년 슬픔, 절망감 경험이 이제 정신건강 요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개별 모델별 중요도 표 보면 이제 색깔별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제 요인에 따라 색깔 차이를 둔 거고요. 그중 빨강색이 가장 많이 보였을 텐데 그게 이제 정신건강 요인이라서 이제 자살 생각자 중 자살 시도자를 이제 자살 시도 위험이 높은 자살 생각자를 이제 예방 사업을 할 때 그들의 그런 정신건강 요인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하고 사실 성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 흡연 관련 행동들 중에서 남자는 이제 흡연 유병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흡연을 얼마나 오래 며칠 동안 더 지속하는지가 더 예측을 기여하는 데 더 컸었고 여자는 이제 평생 흡연 경험 이제 질문이 이제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그 흡연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다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별에 따른 그 예방 그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흡연 관련해서 좀 다른 그런 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중국인 유학생 관련해서 연구하셨던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발표하실 때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이제 차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실질적인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 영향의 종류에 따라서 또 각자 느껴지는 바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혹시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뭔가 염두에 두고 계셨던 주로 고려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측면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단 그 문항이 주로 그 상황을 겪고 난 직후에 느낄 심리적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뭐 어떤 기회 쪽으로는 생각 안 해봤고 이번 탐색적 연구여서 그 직후에 어떤 심리적 불편감을 느낄까를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겪고 나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까? 뭐 계속 그 생각을 루미네이션 계속해서 생각할까? 아니면 불안을 느낄까?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다음에 안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위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도 중국인 유학생 연구에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학부 때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중국인 학생들과 팀플을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짧은 기간 안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그들과의 그런 질적 관계 형성을 할 그런 시기적으로 불편한 것도 있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약간 결국은 잘 각자 알아서 잘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상담적인 그런 개입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이 되게 반갑게 들리는 게 이제 다가가고 싶으시다로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우선은 제가 이제 유학생들 얘기도 뭐 가끔 들어보고 뭐 친한 유학생들 있어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기여한다는 생각이 없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팀에 기여를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괜히 먼저 인사하기도 조금 껄끄러운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게 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뭐 굳이 팀플을 한다고 꼭 같이 뭐 밥을 먹거나 놀러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팀플 할 때 너 요거 잘하지? 요거를 너가 해줄래? 라고 좀 먼저 제안을 한다거나 서로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칭찬해주고 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거부터 좀 시작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스몰 토크가 저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요즘 보는 예능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도 이제 질적 접촉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도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점이 워낙 많으니까요. 많은 대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냥 받아서 이어가 보자면 제 쪽에서 들으면서 세 팀의 발표에서 모두 이제 상처받은 경험들을 다루고 있는데 상처의 결, 상처의 원인, 대응 방안,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보여주셔서 들으면서 흥미로웠고 또 배우는 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세 팀께 각각 저도 질문이 있는데 사실 또 이미 서로 하신 질문이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발표, 즉 미묘한 차별의 경우에는요. 그 마이크로 어그레션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개념 자체를 미묘한 차별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포괄적인 개념인 마이크로 어그레션은 그냥 그 미묘한 그 당시의 차별, 그 순간의 차별, 그리고 그 경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누적적이고 포괄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험의 효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러니까 당장 그러한 경험을 겪었을 때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을 느끼는지에 중점을 두고 보셨다고 했지만 그런 반복적인 점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의 이 포커스를 그러니까 인식에 두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라는 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실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미묘한 차별의 특징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하는 사람이 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차별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내재화해서 그게 스스로도 모른 채 나오는 경우. 근데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측면이 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외국인 유학생 내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앞서 예시된 미국에 가 있는 한국인 유학생인 경우 점점 기가 죽고 쪼그라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데 딱히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그거를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개입, 심리 상담 이런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차후의 연구에 반영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어요. 너무 흥미로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상담을 하는 이유도 사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불안하고 우울해요라고 해서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에 매우 동의를 하고요. 근데 연구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연구 분야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제가 하는 방식은 적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바로 즉답을 뭔가 재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빈도가 중요하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팅 안에서 즉각적으로 그 누적적인 효과를 다 재현해서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빈도 자체를 일단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예시 상황 같은 것도 많이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본 경우가 몇 번 있나, 어느 정도 빈도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감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자살 시도 문제는 이건 사실 굉장히 민감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현실 사회에서 크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즉각적으로도 연구이기 때문에 또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더 흥미로웠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여러 곳에서는 챗봇이나 아니면 자동화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 자살 예방 핫라인을 이렇게 머신러닝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적용 상태에 와 있으니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 세부적인 연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보면서 많이 배우고 흥미로웠는데요.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false positive랑 false negative의 위험도가 사실 다르잖아요. 아니면 false positive의 경우보다는 사실 false negative의 경우에 나왔을 때 훨씬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봤는데 그래서 대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럼 그건 다행이네 해서 끝났지만 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생각하고
근데 이걸 실제로 적용한다고 하면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큰일이 나면 그거는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도의 문제에서 아무래도 정말 급격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야말로 정말 그 적용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는 걸 텐데요. 위험도의 아무래도 그 두 요인의 웨이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고려의 대상이 될까요? 연구에서 아니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저도 머신러닝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도 지금 이게 연구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연구는 진짜 너무 완벽하게 구분을 한다고 하고 사실 저희 연구도 AUC 점수가 그냥 비교적 괜찮다는 거지 막 훌륭하다 정도는 아니고 사실 민감도 점수가 이제 좀 다소 격차가 많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데이터 불균형되게 만들어주는 기법도 적용을 해보고 한 거지만 그럼에도 이 민감도 점수가 좀 낮게 나와가지고 사실 그 보건학적으로 민감도가 좀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추후 연구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불균형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겹치는 정도에 따라서도 이 데이터 성능에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이질적인 집단, 동질적인 집단을 하면서 이제 저처럼 자살 생각자 집단 안에서 자살 시도와 비자살 시도 구분하는 게 좀 동질적이고 이제 일반 그냥 인구 집단과 비자살 집단과 자살 집단을 하면 좀 경계선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또 그거에 적합한 이 리샘플링 방법도 고려를 해서 한다면 이제 좀 더 정확한 알고리즘이 생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만 더 아. 하자면 사실 그러니까 정말 자살 시도자들 중에서도 항상 나는 당장 그렇게 할 거야라고 24시간에 한 달 내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성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있다는 건데 어느 피크나 어느 보텀에 이제 그 걸렸는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딩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컨텍스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연어 처리 기술을 좀 이렇게 같이 접합을 해서 그런 민감성 차이까지 잡아낼 수 있으면은 더 좀 아무래도 위험도 자체가 다르니까 잡아내기 쉽지 않을까. 시시각각 급박히 변하는 상황이니까라는 생각도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연구 한계점을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가 이 단면 조사다 보니까 단면 조사에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당신은 자살 생각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서 사실 이제 외국 논문들 같은 거 보면 이제 자살 생각의 뭐 빈도, 뭐 심각도 막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연구가 진행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더 자세한 질문지를 구성을 하고 교수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워딩과 트위터 이런 워딩을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망가라 애니메 팬이라 히키코모리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또 요즘 한국에 말씀하신 대로 워낙 또 기사점이 큰 문제고 해서 진짜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니트랑 히키코모리를 스펙트럼에서 보자는 그 접근이 굉장히 확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이건 여쭤보는 건데요. 구직 단념과 운둔이 그러니까 양적 차이에 이제 중점을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연구 자체에서는 심리 요인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보셨잖아요. 또 사실 구직 단념과 은둔, 뭐 니트하고 키코모리를 보면 이 또한 어느 정도 본인이 내재화를 했는가 안 했는가 또 수행성의 문제가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 반영돼 있지만은 고려 요인으로 그 밑바탕으로 삼으시지 않으시는지 접근에서는 고려하셨는데 그 점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리고
질적 요인을 보면 똑같은 니트나 똑같은 히키코모리가 아니잖아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듯이 한국의 문화적 특성도 굉장히 중요한, 특히 여기 미국 집단이 한국이니까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전 세계 유례 없이 동기 집단의 80% 이상의 대학을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의 기대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의 기대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기대치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아무 직업이 아니라 그런 데서 오는 아무래도 그 실패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차이는 어떻게 고려하고, 또 이제 대응 방안까지 제시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 될 수 있는지, 이거는 구조적으로 인식 변화가 선행되고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 문제길래 궁금해서요. 네, 여쭤봅니다. 네. 우선 저희 연구가 사실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단에 대한 연구, 특히 양적인 연구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보다 좀 더 탐색적인 입장에서 조금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조금 많고요. 말씀해 주셨던 한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경쟁적인 문화라던가 혹은 어떤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뭐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회적인 발달에 대한 기준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 그런 것들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구직을 단념하고 방 안으로 숨는다는 이야기들은 이제 질적인 연구들에서는 좀 자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뭔가 사실 이 집단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집단이 아닌 만큼 연구가 참 힘든 집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집단 전체가 어떤 한 사람들이다라고 전체 그림을 그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소수의 질적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말씀해 주셨던 그런 구조적인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들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에는 이제 좀 많이 이제 사용했던 보고자 했던 변인들이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지는 않았던지라 그래서 좀 더 좀 브로드한 측면에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우울이라던가 이런 측면들을 조금 더 살펴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추후 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그런 개개인의 조금 더 특성에 대해서 이 스펙트럼 내에서 그 개별성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끼리도 많이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히키코모리나 니트 집단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사용하고 있는 척도들도 조금 많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심각도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부분들도 참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희도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추후에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이분들의 그런 고립 여부, 사회적인 연결망의 수준이라던가 혹은 뭐 경험했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을 많이 포함을 한다면 그런 한국 특정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도 논의는 많이 해봤지만 저희 연구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저희 다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지만 이제 저희 세션 접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확장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